예, 이 사진이 준비가 됐는데 지금 뭐 이렇게 시위하시는 것 1인 같기도 시위 하고. 피켓이죠. 피켓 들고 1인 시위하시는 사진.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 법에 허점이 있어서 그 출생 신고를 소송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소송을 통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이제 태어나자마자 기본권도 박탈을 당하고 또 이제 출생 신고를 소송을 통해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다른 아이들과 평등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그 국민으로서 필요한 기본권과 평등권이 없는 아이들을 대신해서 이제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거고요. 네. 예, 저도 소송을 통해서 이제 그 출생 신고를 했던 아빠이고, 그리고 이제 저는 7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네. 예, 전문 용어로는 호랍이라고 하는 네. 예, 그런 사람입니다. 네. 네. 그 출생 신고가 미혼부의 경우에 그렇죠. 이제 출생 신고가 어려운 건가요? 네, 혼인하지 않은 채로 네. 예, 아이가 있는 아빠의 경우는 네. 그냥 출생 신고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비록 그 아빠라서 출생 신고는 할 수 없지만 가정법원에 이제 이러이러한 상황에 이 아이가 유전자 검사상 나랑 친생자 관계가 맞으니까 네. 출생 신고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소송을 하는 거죠. 네. 네. 또 엄밀히 따지면은 그 소송 자체도 아빠가 하는 소송이 아니라 네. 아빠는 그 소송의 대리인일 뿐이고 실제 그 소송의 주체는 또 그 갓난 아기가 되고 있고요. 네, 그런 현실입니다. 저는 처음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법의 어떤 사각지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사실 잘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지금 어떤 단체를 하고 계신가요? 예,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아기들 이제 소송을 도와주고 또 이 아이들이 또 주민번호가 없다 보니까 기본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이라든지 아주 뭐 이런 것들조차도 지금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뭐 소송 신고 전에라도 그 작은 최소한의 사회복지 시스템에 그 나라 제도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또 그거를 챙겨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고 네. 또 그러면서 이제 다른 아버님 아니면 또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어머님들 굳이 뭐 이게 미혼이냐 이혼이냐 사별이냐 이런 거 구애하지 않고 어쨌든 뭐 한쪽 부모 없이 자라나는 아이들은 다 아픈 거는 매한가지니까 네, 편부 가정에 뭐라도 그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예, 일을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체 이름이 단체 이름은 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이라는 단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좀 와. 예, 미혼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출생신고하는데 그 도와줄 곳을 찾기에 검색하기 쉬우시라고 또 이제 좀 그 뭐 미혼부 가정 지원 협회라는 그런 이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가 궁금해요. 좀 아픈 이야기 같은데 그 미혼부가 되신 과정, 그 여정을 좀 들려주시고 또 지금의 사역까지 연결해서 좀 말씀 나눠주세요. 네. 언제부터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그 6살 때부터 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었어요. 네. 그래서 학창 시절까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대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정말 열심히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고 살았었고. 네. 근데 이게 조금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이 오만해지더라고요. 너무 제가 제 스스로 되게 잘난 것 같았어요. 저는 부모님이 충분히 대학교 학비를 대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제가 벌어서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제가 벌어 학교를 다니고 제 생활비를 제가 감당하고 동년배 애들보다 내가 좀 뭐 하나 위에 있는 듯한 막 이런 느낌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또 군대도 장교로 갔다 오고 그 7년을 근무를 하고 31살에 제대해 나왔거든요. 네. 막 취업도 잘 되고 뭐 일도 잘 됐어요. 그래서 좀 나름 고액 연봉자이기도 했었고 또 뭐 그 소위 말하는 뭐 좀 비싼 외제차도 끌고 다니던 그런 총각 시절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난 거예요. 네.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고 또 그런 그 잘난 맛으로 살면서 그 20대 중반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이 한 사람을 사랑했어요. 막 일도 등한시하고 부모도 등한시하고 막 그러면서 빠지셨고. 예, 정말 막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애까지 나왔겠죠. 근데 애를 가짐과 동시에 이분이 되게 극심한 우울증을 나타나셨어요. 대단히 극심한 우울증을 나타나셨고 네. 그때까지 그 오만방자고 잘 됐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그 무렵에 아이를 가지기 한 그 무렵에
갑자기 일이 하나하나, 그러니까 나쁜 일이 하나가 탁 시작되니까 진짜 도미노같이 와르르 불과 한 3개월 만에 모든 게 다 무너지더라고요. 아시죠? 네. 아시는구나. 깊은 한숨이. 네. 결국에는 아이를 낳기 얼마 전에 이제 이제 완전히 저랑 거의 결별하다시피 되시고 네. 그리고 어딘가에 가서 애를 낳으셨고 어. 그러니까 저는 산부인과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아이가 또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폐에 물이 들빠졌다라고 해서 뭐 호흡을 잘 못해서 그 신생아 중환자실에 한 2주간 입원을 해 있었고 근데 참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엄청난 큰 그 병원비가 나왔었고 아유. 당시에 또 쭈루룩 망하니까 신용이 안 좋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네, 겹쳤네. 대부업체에서 또 부족한 돈 빌려다가 네, 또 그 병원비에 보탰고 뭐 또 나머지 아기를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물품들을 구비하는데 또 그렇죠. 네. 하게 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네. 결국에는 이제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네. 너무 힘들고 본인 스스로 감당할 크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네. 네, 그렇게 가셨겠죠. 그렇게 언제? 아기 한 달, 두 달 뭐 그 무렵이에요. 하신 지. 그러니까 거의 뭐 1개월 될 때부터 거의 제가 혼자 아기를 돌보다시피 했으니까 그냥 내가 어떻게 해서든 버티고 살아볼 테니까 아무도 나 건들지 마라. 돕지도 말고 피해도 주지 말고 그냥 가만 냅둬줘 라는 이런 마음이 저는 세상에 대해서 있더라고요. 그때는. 네. 어쨌든 막 그렇게 살아가는데 힘겹게 아이 소송할 방법을 찾았고 출생 신고. 네, 출생 신고를 소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너무 힘들게 찾았어요. 그러니까 출생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뭐 네.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것부터 이제 힘들어지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애를요. 뭐 의료보험이 일단 안 되고요. 의료보험이 안 돼. 두 번째는 이제 그게 제일 크네. 어린이집을 못 보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린이집도 어린이집을 보내야지 또 잡을 구해서 그렇죠. 돈을 벌 수. 네, 얘는 깐난아기고 24시간 누군가는 지켜줘야 되는데 어린이집도 못 보내고 뭐 요즘 소위 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도 이용 못 하고 그렇죠. 한 두 달쯤 됐나 그냥 딱 그 순간이 와요. 아기를 계속 지킬래 신용불량자가 될래 이걸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도 난 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놈이 눈만 뜨고 있으면 그렇게 좋고 이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이쁜 게 있나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지? 막 이런 마음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가 아기가 잠이 딱 들면 그냥 무슨 스위치처럼 막 눈물이 콸콸콸콸 쏟아져요. 막 꺽꺽꺽꺽 울고 네. 아기 깰까봐 막 소리는 못 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예전에 막 조인성 씨가 주먹 물고 우는 거. 아이고 그러고 우는 거예요. 근데 미친놈 같았어요 제가. 네, 그러다가 아기가 탁 눈 뜨면 막 또 좋아갖고 막 봉글봉글하고 저도 뭐가 좀 이상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다가 법률구조공단이란 데도 뭐 지역마다 이렇게 분점이 있거든요. 중앙에 갔더니 어떤 그때 상담했던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방법 찾아볼 테니까 기다려달래요. 정말로 그분 표현으로 자기가 2박 3일 동안 판례를 뒤지고 찾아서 방법을 찾았다고 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애기 태어난 지 한 5, 6개월 될 무렵에 그 연락을 저기 6개월이 더 넘어서 받았고 그래서 막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이제 그 법률 비용을 나름 만들어야 했어요. 뭐 유전자 검사하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얼마 안 들어가요. 유전자 검사하는데 30만 원이면 되거든요. 근데 그 30만 원을 모으려고 3개월 동안 일을 해서 모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하루에 돈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방송에 나가서 운이 좋아가지고 그 탤런트 배우 하시는 분 중에 김혜리 씨라고 예전에 미스 코리아도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저와 아기가 나온 방송을 보시고 하루에 5시간씩 6개월을 봐주셨어요. 아기를요? 네, 저희 그 사랑이를요. 아니, 직접 본인 집에서. 그 전에 연이 없으셨는데 전혀 없었는데 방송만 보고. 미통모 역할을 해주셨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저도 그 전에는 법적으로 보호가 안 되니까 저 말고는 누구한테 맡기지도 못했는데. 그렇죠. 네. 봤더니 이분이 또 되게 그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또 나름 막 이런 게 있으셔갖고 저도 모르게 믿음이 가서 맡기게 됐고 그분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식당에서 막 설거지하고 서빙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 제대로 된 돈벌이가 그게 이제 아이와의 시작이었고 막 그전에는 애기 그 갓난애기 3개월 된 갓난애기 데리고 어디
마사지샵 같은데 내실에다 애기 재우고 전 야간 타임 그 카운터 보고 청소하는 일 하고 뭐 이제 그분 덕에 이 유전자검사 할 때 있는 돈도 모으게 되고 뭐 네. 네, 그렇게 해서 어렵게 소송 접수를 했고 어쨌든 아기가 태어나서 한 1년 4, 5개월째 됐을 때 그 이제 출생 신고가 되고 이제 그 다음 달부터 정상적으로 이제 어린이집도 가고 저도 다시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면서 지낼 수가 있었어요. 네. 그 출생신고 하셨을 때는 그냥 눈물이 막 정말 쏟아지겠어요. 그 네. 출생신고 한 날은 얼마나 막 그러니까 뭐지 출생신고가 된 날도 애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지 막 그 뭔가 해냈다라는 이런 성취감보다 당연한 건데. 미안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다른 애들은 진작에 얻고 쉽게 얻었을 거를 애비를 잘못 만나서 네가 이제 받는구나. 그런 과정 중에 결국에는 월세가 밀려서 보증금을 다 까이고 그 월세집에서 결국에 나오고 그렇게 뭐 몇 번의 위기의 순간을 그렇게 넘어갔어요. 정말 이 과정이 너무너무 어렵고 말만 들어도 네. 정말 어떻게 할 정도로 막 긴장될 정도로 힘든 과정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셨어요. 안 찾았어요. 그때까지는. 그때까지도 못 찾았어요. 왜냐면 예전에 네. 신앙을 가져본 경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만 해도 원망만 있었어요. 그럼 언제 다시 하나님과 그게 우리 아이의 출생 신고가 잘 완료가 네. 되고 2달이 지나니까 방송국을 타고 해서 어떤 해남에 있는 아버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자기도 저랑 똑같은 사정인데 네. 출생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달래요. 제가 했던 소송을 했던 가정법원과 제가 행정 절차를 밟았던 구청에서 거기서 하면 어차피 똑같이. 담당자들이 그대로 네. 있을 테니까 쉬울 네. 줄 했는데 저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 막 열심히 위로해도 그분도 막 계속 좌절했다, 마음이 살아났다, 또 마음이 좌절했다 이걸 반복을 하시니까. 네, 너무 그 마음을 잘 네, 그러니까 헤아리시고. 저도 막 일단 보내놓고 아버님 제가 잘 챙겨볼게요 해드리고 한 새벽 2시쯤 됐나? 아기 재워놓고 나서 가만히 우리 딸 보면 그래도 너는 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아기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막 그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위기의 순간이 넘어갔던 거 그리고 이 출생신고 소송 이걸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방송 출연까지 하고 막 이렇게 그냥 파노라마처럼 예, 막 했던 게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의지가 좋아서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이룬 게 내 딸을 출생신고 네. 시켜준 게 아니라 다른 분이 해주신 거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네. 그리고 그날 거의 막 그게 새벽녘에 동이 틀 때까지 지쳐서 도저히 막 이렇게 앉아있지 못할 때까지 그냥 계속 울면서 그냥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3마디만 했어요. 다른 기도도 못하고 다른 거를 뭘 더 바랄 수도 없고 바랄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마냥 감사했고 죄송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잘못했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당장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릴 용기도 없고 하나님께 막 좀 그랬죠. 그때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때 뼈저리게 느끼고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지금도 막 확신하는 게 저는 그냥 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딸아이를 키우는데 사용하는 그 도구인 거고 그리고 다른 아기들 출생신고 도와주는데 사용되지는 도구인 거고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는 거 하나도 없고 뭔가 계획을 가지고 방향을 잡고 이렇게 진행해온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이런 우연의 연속, 예, 우연히 만난 그냥, 사람들. 그럼 그 처음에 도움을 요청한 그분은 결국은 됐죠. 잘 됐고 됐죠. 그 이후로 계속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오던가요? 그 이후로 뜨면 그러니까 신기하게 그게 네. 이게 균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뭐냐면 저도 계속 비정규직이니까 아무리 네. 제가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게 돼도 뭐 아이 키워보셨으면 알겠지만 갑자기 전염성 질병이라도 걸리면 어린이집 못 보내잖아요. 네. 며칠 출근 못하면 일 잘리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생활이 반복되니까 항상 알바만 찾아다녔었는데 그러니까 일거리가 없는 시기에 기가 막히게 도와달라고 아빠가 나타나요. 네.
그리고 이 아빠를 다 도와주고 나면 또 일거리가 생겨요. 이게 몇 회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타이밍 좋네 네. 이러고 있었고 뭐 한 몇 명쯤 도와줬을 때 우연찮게 그 막 채널을 집에서 쉴 때 넘기다가 지나가는 뉴스를 봤는데 아주 짧게 나온 네네. 뉴스였는데 어느 빌라에서 어느 좀 지방에 있는 빌라에서 성인 남성과 출생신고 안 된 아동이 죽은 채 발견된 거예요. 그때 한 2년 정도 된 일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어디 밖에 알려지는 게 싫었거든요. 창피했거든요. 뭐 물론 교회 안에서는 뭐 아니면 또 우리 저기 분들한테는 그래도 그 위기의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손길로 또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잘 버텨놨어. 근데 나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뭐 아니면 운 이런 거를 못 만나면 아마 안 될 거야.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잊어버렸던 과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 아직 그 하나님을 다시 느끼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때 제가 그 지경까지 왔어요. 분유통에 분유 한 숟갈 남고 기저귀 4장인가 5장 남아있고 애는 잠들어 있고 제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 딱 그 시간 그 잘난 맛에 오만함에 살았던 내가 이 지경까지 오고 얘가 나랑 같이 있으면 굶어 죽겠구나라는 무서움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나는 죽어야지. 저 죽는 건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할까? 같이 죽을까? 아니면 얘를 베이비박스 보낼까? 출생신고가 안 돼 있으니까. 출생신고 안 돼 있으면 고아원도 못 가요. 입양도 못 가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단체를 만들 결심을. 네, 그게 계기가 돼서, 그러니까 단체를 만들었다기보다도 그냥 인터넷 창에 미혼부 출생신고를 검색할 수 있는 그거를 네, 키워드를 루트를. 만드는 거예요. 직원 없어요. 공식적인 후원 모금 아예 안 해요. 돈을 그냥 이분들이 검색만 하시면 돼요. 검색하고 거기에 제 그 개인 핸드폰 번호 있으니까 그걸로 전화만 하시고 메시지만 남기시면 돼요. 그러면 도와드리니까 도와드릴 방법 찾으니까 그렇게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계속 보이시는데 어떤 것 참 때문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공감일까요? 15개월을 사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유 죄송해요. 예. 죄송해요. 따님도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이게 딸들이 질문이 많아지는 시기거든요. 사실 7살, 8살 되면 궁금한 것도 너무 많고 이게 좀 많이 성숙한 것 같아요. 이 아빠의 아빠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사랑이 그냥 네. 사실 아이들 저희도 키워봐서 알지만 네네. 저희 아이들도 10살인데 말은 어느라고 아이스러울지 몰라도 맞아요. 이 뭐라 그럴까요? 센서티브한 건 다 알아요. 다 알고 엄마 아빠 중에 누가 자기한테 더 관심이 있는지도 맞아요. 알고 네. 사랑이 그대로 전달될 겁니다. 아빠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가. 정말로 저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뭐 하나님을 만나서겠지만 제 또한 큰 힘이 되는 게 가족 중에 이제 딸들 때문에 진짜 버틸 수 있거든요. 그 딸들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버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제가 살아갈 수 있는 또한 큰 힘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생활을 들었으니까 같은 아빠 입장으로서 아 이거는 공감이 너무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러네요. 아이고. 지금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이란 단체는 네. 무엇을 하는 단체죠? 아 예를 들면 그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출생신고에 소송이 필요한 아이들을 도와주는. 도와주고 있고, 아, 네. 예.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제가 우리 애기 어릴 때도 지금은 출생신고가 안 됐어도 그 사회복지 임시번호가 있거든요. 네. 이거를 발급받으면 애가 어린이집도 갈 수 있고 아동수당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네. 조금은 하는 건데 근데 아직도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호조차도 못 받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네. 이 임시 네. 복지 번호조차. 그래서 이거를 지금 좀 까다롭게 주지 말고 좀 편하게 달라고 막 지금 보건복지부 가서 쪼르고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조금 그런 행정적인 어떤 네. 절차를 이제 미혼부들의 절차를 도와주시기도 네. 하시는 단체. 근데 이 단체 이름 자체는 더 되게 열려 있어요. 그죠?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그냥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지금 이름이. 직원이 없다고 하셨는데 도와주겠다, 같이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냥 평범한 아빠일 뿐이고 도와달라는 그러니까 저한테 도와달라는 사람들은 아빠들이 아니에요. 아빠들을 통해서 그 밑에 있는 갓난 애기들이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당연히 거절 못할 대상들이라 제가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럴싸하게 뭐 이걸로 제가 큰 단체 막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나 같은 단체는 없어져도 될 정도의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렇죠. 법이 고쳐지는데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더 애를 쓸 테니 네.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선한 영향을 하나님이 어떻게 또 비전을 주실지 모르니까 뭐 꼭 큰 단체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많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이제 전파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기도하면서 저희들은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